안녕하십니까, 박홍수입니다. 오늘 내 책 이야기 4회는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경제학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웨일북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경제학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경제학이냐?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서점에 가더라도요, 경제 경영 관련한 서적의 열풍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책이 있고요. 여기에 자기계발서의 상당 부분도 결국은 경제적 경영 마인드와 연관된 것들이 대체로 많다는 점에서 그것까지 포괄하자면요,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무슨 여러 가지 경제 경영과 관련해서 관심은요, 주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로 좁혀져 있고요. 한 비근한 예로 전 세계적으로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거의 공식적인 인사로 자리 잡은 나라는 아마 한국뿐일 거예요. 그리고 1년에 1억 모으기, 10년에 10억 모으기와 같은 현상이 신드롬처럼 일어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경제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경영에 가까워요. 주로는 수익성을 위한 기업과 개인의 선택과 행동을 다루는 내용들이고요. 경제학의 주요 항목인 경기 변동이라든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세계 경제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밑바탕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경제정책, 경기변동,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 없이 한 단일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경제적 선택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상누각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죠. 경제라는 것이 또 경영이라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고, 세계 경제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 경제만 생각하는 것, 혹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흐름 이해 없이 개별 경제 주체 행위만을 이해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불확실하거나 아니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얄팍할 수밖에 없는 지식이라는 점에서 한계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경제학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는 제대로 경제 흐름을 이해하려면은 근대 경제학에서 현대, 그리고 나아가서는 최근에 어떤 대안적인 모색에 이르기까지 그 한 200년에 걸친, 300년에 걸친 긴 과정의 역사적인 내용, 흐름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대체적으로는 논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견해들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현실과 또 접목시켜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제학은요, 어려운 개념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평상시에 접하지 못했던 개념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은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책을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다시는 안 본다 이러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책은 일단 근대부터 현대, 최근에 이르기까지 쭉 전체 흐름을 잡을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또한 기존의 어떤 경제학에 대한 소개 서적들은 대체적으로 특정한 경제학으로 편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로는 주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 경제학 쪽의 내용을 몇 사람을 소개해 주는 식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이면에 다른 어떤 경제적 관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케인즈 학파라든가 또 다양한 어떤 경제적인 흐름들을 반영하는 그런 입장들, 관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소홀히 다뤄지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아쉬움 때문에 여기는 가급적이면은 주요하게 우리가 의미 있게 파악할 만한 경제적인 관점들을 대부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경제학 수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한 문장이라고 말했느냐. 여기서 한 문장이라는 것은 명제를 뜻해요. 명제는 그것이 경제학이든 철학이든 어떤 학문의 분야든 그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명제잖아요. 그럼 그 명제를 통해서 이해할 때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나는 그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통로가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경제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
헷갈리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명제를 꽉 붙잡고 있으면은 중심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만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과정에서도 그 입장들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지지하건 비판하건 그것을 구별해내는 데 있어서도 어떤 미화가 돼서 미로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명제에 대한 이해다 라는 점에서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경제학 수업 방식으로 이 책을 서술했습니다. 30명의 근현대 경제학자들을 다뤘는데요. 명제를 통해서 그 모두를 소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현대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맛배기라 그러나요?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불황의 경제학, 폴 크루그먼의 이 저작에서 핵심 명제는 우리는 불황경제학 범위에 들어와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불황이라는 말은요, 상대적 개념이죠. 불황은 호황이라든가 상승 국면과 대비되기도 하고요. 또한 공황과 대비되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폴 크루그먼은 현대의 세계 경제는 공황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호황이라고도 볼 수 없다라는 점이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주류 경제학에서는, 주로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장기적인 호황과 성장, 번영 이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황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세계 경제는 곧바로 호황 국면으로 접어든다라는 장밋빛 전망 아래에서 보통 경제학적 견해를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과 일단 구별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현재를 공황으로 보거나 아니면 공황 입구 아니면은 멀지 않은 미래에 공황이 올 거라고 예측하는 경제학적 견해와도 이제 스스로 구별하는 면이 있습니다. 크루그먼이 불황경제학을 논하는 근거는요, 주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매개로 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세계 금융위기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쭉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적인 굴곡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에 비해서 크루그먼은 그게 아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그것이 폭발적으로 드러났긴 했지만 그 근거, 그 상황, 경제적인 어떤 조건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여건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그런 식의 파괴적인 파국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상적 불황경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견해를 펼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1990년대 아시아에서 대공황과 흡사한 위기가 터졌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찾아왔다. 세계 금융위기는 과거의 것들을 한 번에 보는 듯하다. 열풍은 은행 대출에 의존한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시장 평균을 웃도는 이자율에 눈이 멀어 리스크가 커도 돈을 꿔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90년대 아시아에서 일어난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 1997년의 IMF 사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이것이 대공황 1929년부터 30년대까지 한 10년간 벌어졌던 세계 대공황과 아주 흡사한 측면들이 많다. 흡사한 측면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찾아왔다는 점에서, 또 하나는 열풍, 여기서 말하는 열풍은 투기 열풍을 말합니다.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이 투기적인 요소가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와중에 생겨난 경제위기다라는 점에서 판박이처럼 닮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공황은 실제로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오긴 했어요. 사실은 그 직전까지 미국이나 유럽은 경제적 부흥과 번영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10년 동안 아주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했거든요. 미국만 하더라도요, 자동차 생산량이 10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났고요. 자동차 보유량도 3배가 늘어났어요. 여기에다 가전제품 시장도 확대 일로에 있었고, 거기다 금융시장도 비약적인 확대 중에 있어서 사실은 성장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미국과 유럽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던 시기예요. 아무도 공황이나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던 시기에 느닷없이 1929년 10월 뉴욕 금융시장 폭락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무너져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려 10년의 대공황, 그 참혹한 대공황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잘 보면은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그 조짐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당시에 미국의 상장 기업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조달 자금의 70%를 어떤 생산이나 고용, 설비 투자나 고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럼 기업이 왜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자금을 투기적인 데 사용하고 있었느냐? 그만큼 이렇게 수요, 어떤 대중들의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한계에 왔었고, 더 이상 그것을 통해서는 높은 이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실물 경제는 어느 정도 침체되는 상황에 있었다는 걸 기업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투기를 통해서 최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고, 경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이걸 눈치채지 못하고 호황을 계속 떠들고 있었다가 완전히 날벼락처럼 맞게 됐다는 점에서 아까 크루그먼이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1997년에 한국의 IMF 상황도 비슷해요. 한국의 IMF도 97년 이전 직전까지요, 성장에 취해 있었어요. 주식 오르죠. 그 다음에 실물 경제도 일정하게 경제적 지표들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었죠. 이른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투기적인 요소가, 즉 거품이죠. 투기는 거품 경제와 직결되는 건데요. 실제의 가치 이상의 경제적인 지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등에서 단기적 수익을 구하는 헤지펀드가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에 퍼져 있었고요. 그것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IMF가 왔던 거죠. 다시 말해서 거품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거품이 빠지자마자 그것이 금융기관에 대한 타격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는 외환 타격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타격은 곧바로 어떤 기업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기 마련인 것인데, 그런 점에서 1929년의 대공황과 그 다음에 1990년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의 경제 위기는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크루그먼의 얘기인 거고요. 그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대공황과 흡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2008년 이전에요, 미국과 유럽의 경제학자들은 마찬가지로 성장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2007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유명한 버냉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세계 경제에 불황은 없다라고 단언했어요. 그만큼 약간의 굴곡은 있겠지만 지속적인 번영의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는 이제 움직일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경제를 타고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의 거품은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거품 그러면 우린 떠오르는 게 일본의 거품 경제잖아요. 일본의 1990년대 초반에 인구를 보면은요, 또 GDP를 보면은 미국의 반이 안 돼요. 그런데 주식 시가총액은요, 미국을 넘어섰어요. 그만큼 엄청난 거품이 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빠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거품이 계속 유지가 돼요? 빠지면서 미국, 일본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일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 유럽의 어떤 거품으로 끼어 있었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즉, 비우량 고객에게도 거의 무제한적인 대출을 통해 가지고 투기를 부추기는 사회적인 투기 열풍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최대 이윤을 획득하겠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쭉 형성되어 있던 때였죠. 그러다가 2008년에 결정적으로 거품이 꺼지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나타났다. 그 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시작되죠. 은행 대출을 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품이 빠지면서 당연히 은행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고, 그 부실은 기업으로 전가되면서 전반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2008년 세계 경제 금융위기가 끝났느냐? 크루그먼이 보기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금융위기를 만들어냈던 사회 저변의 여건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게 지난 3, 4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어떤 요소만 딱 맞아 떨어지면은 폭발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지난 수십 년간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불황이라는 경제적 요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경제학이 가장 관심을 두고 연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불황의 문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황경제학 범위 내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명제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 제 책을 소개하면서 30명의 경제학자 중에 크루그먼을 굳이 예를 든 것은요. 그런 불황경제학이 크루그먼이 예상한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그 다음에 또 깊이 있게 나타날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사람을 더 예를 든 건데요. 왜냐하면은 크루그먼의 논의에 더해서 올해부터 코로나19가 덮쳤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요, 플러스 성장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 몇 혹은 1% 정도인데, 세계 1위예요. 다른 나라는요, 마이너스 5, GDP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지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역시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 거죠. 그만큼 세계 경제에 있던 침체나 불황과 타격은요, 심각하고,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2년 이상 갈 거라는 것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불황 요인에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요인까지 겹치면서 상당 기간 우리는 불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불황을 연구하고 불황 속에서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각각의 경제 주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해준다. 크루그먼은요, 결국은 이런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 정부의 통제, 시장 개입이 없이는 불황경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마찬가지로 코로나19까지 덮친 상황에서는 그런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가지고 사회의 투기적 요인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물론 불황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지만 그 내에서 타격을 줄이는 파괴적인 어떤 상처를 덜 받는 쪽으로 국가 경제를 운영해 나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있을 때 세계 경제도 그 타격을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차례를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근대 고전경제학, 그 다음에 현대경제학의 정립과 분화, 현대사회의 전환과 경제적인 대안까지 크게 세 수로 나눴고요. 그 안에 애담 스미스부터 마르크스 힐퍼딩까지, 그리고 또 두 번째 2부에서는 베블런에서 케인즈, 미제스, 갤브레이스, 폴라니까지,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코엔에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뤘던 크루그먼, 또 피케티까지 다양한 경제학자들의 다양한 경제적 견해들을 명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도록 풀어낸 책입니다. 사실은 제 책을 소개하면서 솔직히 아주 쉽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경제학 자체가 소설처럼 쉬울 수가 없고 술술술 읽힐 수가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경제적 개념을 습득하지 않고서는 잘 읽히지가 않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또 역사적인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가 밑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학습도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과 논쟁 또 개념 이해를 동반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에 제일 좋은 방식이 명제를 통한 이해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경제적인 논쟁적인 요소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저는 그것을 현실 경제의 사례를 통해서 풍부하게 설명하고 또 개념도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경제학과 친근해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경제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고요. 다음번에 제 다른 책으로 여러분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은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